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주치 건강 스페셜 빅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줄 풍성한 정보 마련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또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네. 있죠. 궁금한 점 생기실 때 바로바로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만나볼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내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와 비만으로 인해 당뇨와 같은 합병증까지 얻게 된 환자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 만큼 최적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대사수술을 통해 혈당을 개선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은 익숙하지만 당뇨 환자와 당뇨와 비만 복합 환자를 위한 대사수술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여성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앓고 있다는 갑상선 질환. 그런데 수술 후 크게 남은 흉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거나 흉터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목에 상처 없이 겨드랑이나 구강을 통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갑상선의 복잡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갑상선 내시경 수술.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보시죠.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식습관 맞죠? 이 서구화되면서 이 다양한 질환들이 발병하기 네, 마련이죠. 자, 당뇨병부터 고지혈증, 비만, 또 갑상선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여러분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함께 또 어떤 관리법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종민 원장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오늘 제일 큰 주제가 내분비 질환인데요. 도대체 내분비 질환이 어떤 거고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분비란 말을 좀 어색하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분비는 호르몬에 관련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 인체에는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내분비 질환은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내분비 질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룰 갑상선이 내분비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고 그 외에 뇌하수체라든지 아니면 췌장, 난소, 부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뭐 갑상선부터 뇌하수체, 부신, 췌장, 난소까지 다양한 장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갑상선 가장 큰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질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종민 원장님, 실제로 최근 환자 수들이 크게 급증하고 있을까요? 갑상선 암만 따지면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만 보더라도 네. 15배의 암이 늘었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갑상선암 조기 진단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갑상선 항진증도 5년 전부터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서 3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에서는 1년에 23만 명 정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문제는 저하증인데 저하증은 여성 100명당 2명꼴로 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는 14만 명 정도 됐던 치료 인구가 2009년에 7년 만에 2배가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증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원장님, 갑상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앞서 설명 주셨던 그런 질환들하고 그런 질환들이 어떻게 발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 수술은 예전에는 갑상선 해부학 구조를 모르면 쉽게 덤비면 안 되는 영역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갑상선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울대라고 하는 이 목 중심부 바로 아래에 있는데 네.
뒷면에는 기도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식도가 있고 양쪽 옆으로 음성을 관장하는 후두신경하고 경동맥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갑상선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진대사에 대한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땐 대사를 빨리 조절하고 어떤 땐 좀 늦춰야 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요. 그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 호르몬이 좀 과잉되면 그걸 항진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적게 나와서 대사가 굉장히 늦어지면 저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갑상선의 구조와 함께 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도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원장님, 갑상선 구조 가운데서도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위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되게 갑상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좀 꺼리시는 이유가 되게 목소리 신경을 다칠까 봐 환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갑상선 저희 자료를 보시면 갑상선 바로 밑부분에 양쪽으로 후두신경이라는 음성관장신경이 지나가는데 수술할 때 다소 좀 거칠게 당긴다든지 아니면 수술기구에서 발생한 열이 신경에 직접적으로 좀 전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거칠게 누른다든지 이런 동작만으로도 신경마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신경마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작동을 하던 후두가 손상된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착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새소리처럼 음성이 굉장히 허스키해지고 저 열려있는 틈새로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침 같은 것들이 계속 사례가 걸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폐렴까지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할 때는 주변에 기도도 중요하고 식도도 중요하지만 음성신경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와 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갑상선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후두신경, 이 수술할 때 후두신경이 손상이 된다면 목소리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뭐 갑상선 수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일단 예전에 진행됐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절개법이 유일한 수술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 외과 선생님들 보면 종양을 다루는 의사들답게 별로 흉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전면부 전체를 차지하는 절개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미용에 대한 환자들의 욕구도 좀 강해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적은 절개로 동일한 수술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진행되면서 미세절개법이라는 게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좌측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고식적인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과거 형태의 수술법이라면 우측에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온 미세절개법 흉터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갑상선에 그냥 반절제만 하는 경우에는 2cm 정도 흉터면 된다 그래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내시경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화면처럼 목이 아닌 다른 접근 통로를 통해서 갑상선까지 피부 밑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화면처럼 화면의 제일 좌측을 보시면 약간 밑에 가슴 쪽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변천이 됐다가 최근에는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이라고 하는 젖꼭지 주변에서부터 길을 내서 간접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술법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겨드랑이, 구강, 그리고 유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젊은 여자분들한테 특히나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내시경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귀 뒤나 아니면 구강이나 이런 접근법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구강 접근법은 사실은 자연적인 통로인 구강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칼자국을 따로 별도로 내는 일이 거의 없어서 무흉터 수술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발달이 많이 됐고요.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 어르신들도 요즘 내시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 여성에서는 내시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아주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뭐 수술 방향과 함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네. 선호하고 있다라고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내시경 관련 수술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앞서서 뭐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구강을 통한 내시경까지 이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을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법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법인 양측 겨드랑이 유륜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mm 정도에서 한 1cm 정도의 흉이 남지 않는 피부 주름살을 따라서 절개를 가한 다음에 피부 밑으로 박리를 해서 갑상선 근육 바로 위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열어서 하는 절개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부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흉터적으로는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네, 싶은데요. 원장님,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내시경 하면 뭐 당연히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네. 요거밖에 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내시경을 통해서 갑상선까지 수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생소한데 네, 원장님 네, 조금 네.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질문하는 환자분들 많으시죠? 아주 네, 거의 네. 매일 있으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검진할 때 쓰는 위대장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아닙니다. 왜 근데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는 복강경 수술 장비를 이용을 하는데 배가 아니고 목이기 때문에 이제 복강경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대신에 피부 밑으로 근육층 사이로 들어가서 내부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저희 검진할 때 쓰는 위대장 내시경 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측에 나와 있는 복강경 수술 기구를 사용하는 수술입니다. 네, 근데 환자들한테 이런 내시경 수술을 권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뭐 흉터야 이런 거 훨씬 좋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시 수술적으로 예전에 하셨던 고식적인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은 많이 없으신가요? 주로 어르신들이 이제 그래도 사람 손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절개법을 할 때 쓰는 돋보기처럼 생긴 의료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루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개법을 할 때도 저런 확대경을 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의학 드라마 보면은 저런 거 끼고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최대 5배 정도 확대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의료 장비가 나오면서 신경 손상이나 부갑상선 손상이 굉장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사진에 나오는 내시경을 보면 내시경은 살 밑으로 들어가서 카메라가 직접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 보이면 그만큼 손상률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떼어내야 될 장기가 임파선 조직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네. 임파선 조직도 굉장히 크게 확대돼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밀한 박리가 되고요. 제가 이제 여담처럼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얘기가 네. 한국 외과 의사들 테크닉이 전 세계 1위인데 아. 복강경 기술도 세계 수준급이다. 근데 사람 손으로 하는 것만 못하면 누가 이 수술을 하겠습니까라고 설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내시경 전문가들은 내시경 수술이 조금 더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된 영상을 제공하니까 네. 그만큼 좀 편리한 면이 있거든요. 네, 보다 더 뭐 정밀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뭐 최대 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겨드랑이라든지 구강을 접근을 통한 이러한 내시경 수술 방법 모든 환자분들께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암인 경우와 암이 아닌 경우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인 경우는 모든 분이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 제한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화도가 좋은 착한 암 계열과 저희가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인 유두암과 여포암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굉장히 못된 성질을 갖고 있는 수질암이나 역형성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분화도가 나쁜 암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수술은 절개법만 가능하고요. 분화도가 좋은 유두암하고 여포암 중에 1cm가 안 되거나 1cm가 넘더라도 임파선 전이가 없으면 내시경으로 가능한데 요즘 내시경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하고 장비 발달도 많이 됐기 때문에요. 뭐 2cm까지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임파선 전이가 목 중심부에만 있어도
거기에 대한 방리도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내시경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갑상선암 수술 영역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양성종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굉장히 큰 경우도 많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도 내시경보다는 절제하는 것이 꼭 낫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내시경보다 절제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성종양에서의 갑상선 절개 시대는 끝났다고 말을 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고 또 갑상선 내시경 수술의 역사가 15년 정도 되면서 여러 노하우가 축적이 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갑상선 치료 가이드라인대로 보면 6cm까지의 홍만 내시경으로 좀 시도하고 그 이상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했던 게 전례인데 실제로 저의 경우는 한 12cm까지는 내시경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성공 여부를 관여하는 거는 갑상선의 말랑말랑함, 저희가 이제 그 경도라 그러는데요. 네. 경도와 그다음에 혈관의 발달 정도, 그다음에 회복 구조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으면 내시경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사실 목이 좀 혹이 너무 많이 커갖고 이 목렬을 못할 정도로 네. 좀 부담스러운 크기 혹이었는데 가시는 병원들마다 절개법으로 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법으로 수술이 성공이 돼서 지금은 그냥 일반인의 아름다운 목 형태를 갖고 계신데요. 사실 양성종양인데 크기만 하다고 절개법으로 하기에는 여성분한테 사실 지워질 수 없는 흉터를 좀 남기는 면도 있고 또 신경손상이나 출혈 면에서는 내시경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개법을 했으면 좀 아까울 뻔했죠. 그래서 내시경의 영역은 양성에서는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에서 내시경 수술은 이제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큰 특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약물로 고치는 병인데요. 네. 약이 안 듣는 내성분이나 약의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약을 못 쓰는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 좌측을 보면 오른쪽에 정상 부분보다 5배 정도 커져 있는 갑상선을 갖고 있는 항진증 환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항진증 수술은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절개만을 선호했는데 내시경으로 하는 게 더 수월한 시대가 됐습니다. 혈관도 더 확실하게 찾아서 지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 손상이나 부갑상선 손상도 확대된 영상이기 때문에 더 보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양성 수술은 이제 내시경 수술이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갑상선 수술이 절개 시대가 아니라 내시경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특히나 이러한 내시경 수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수술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전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로봇 수술 좀 친숙하시나요? 아니에요. 성형외과 영역은 네. 로봇 수술이 거의 도입되기가 힘든 영역이기는 해요. 네. 이게 워낙에 미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아직은 있어서 로봇 수술이 저희 영역에도 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네, 성형외과에서는 친숙한 네. 분야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 이 내분비 질환에서는 또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거든요. 김종민 원장님, 이게 기존 내시경 수술과 또 로봇 수술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전 외과 영역뿐만 아니라 네. 복부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영역에 이제 로봇 수술은 완벽한 패러다임이 됐죠. 그래서 로봇 장비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 중심으로만 장비가 있는데 로봇 수술을 권유받고 시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수술은 집도의가 환자의 바로 옆에서 전체 시술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로봇 수술은 우측 화면이 이제 대표적인 다빈치 수술이라 그러는 로봇 수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 옆에 있지 않고 보조자들만 환자 옆에 있고요. 네. 의사 선생님은 좀 떨어진 콘솔 박스에서 이제 저희 로봇 게임 하듯이 이 로봇을 조종해서 간접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수술 과정은 갑상선만큼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수술이 처음 도입될 때는 이제 3D 환경을 좀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기구가 이렇게 각도가 여러 번 꺾여서 접근이 힘든 사각지대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시경 수술 장비도 3D가 구현이 되고 있고 내시경 수술기구도 쉽게 구부러지는 다각도 장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테크닉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제 의료 비용인데요. 아, 네. 갑상선 내시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을 비교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비교하면 이게 이제 갑상선뿐만 아니라 전체 영역에도 어떻게 보면 대변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시경 수술은 국가보험에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로봇 수술은 그냥 국가보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환자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로봇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로봇 수술이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긴 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처했을 때 어떤 반응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은 환자가 바로 옆에서 집도의가 수술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된다면 로봇 수술은 장비를 장착한 거를 좀 해체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대응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같은 뿌리의 같은 개념의 수술이다. 그래서 요즘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단체에서도 로봇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네. 로봇 수술과 같은 고가의 수술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내시경 수술과 로봇 수술의 차이점까지 갑상선 질환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저희가 자세하게 파헤쳐보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 관련된 증상 이상이 나타나는 이 초기 시점 좀 빠르게 판단하고 진단받을 네, 필요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병을 더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주위에서도 아 요즘 너무 피곤해서 혹시나 내 갑상선에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김 원장님, 실제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따로 있을까요? 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유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 질환도 자가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갑상선도 자가 진단, 혹이 있는지 만져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의 변화에 좀 예민해 주셔야 되는데요. 2주 이상 목소리가 쉰 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때도 갑상선 검사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걸린다. 앞서 후두신경이 고장났을 때 사례 걸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가 이상하게 자주 걸린다. 그다음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이 좀 있다. 그다음에 마른 기침이 가래 없이 오래 간다. 이럴 때는 갑상선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고 갑상선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갑상선 옆에는 여러 가지 신경총이라는 다발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율신경총을 이 종양이 압박하게 되면 한쪽 눈꺼풀이 떨어져서 저희 일반 용어로 짝눈이라고 그러죠. 네. 눈이 짝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상하게 눈꺼풀이 떨어져서 또는 그쪽 앞면에 땀이 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 꼭 갑상선 검사를 한번 보시길 권하고요. 이건 종양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 저하증이나 항진증은 원래 내 체중보다 한 10% 정도 또 급작스럽게 빠졌다 아니면 또는 쪘다 그리고 생리 주기가 여성분의 경우에 갑자기 늘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빨라졌다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위에 민감하거나 네. 추위에 민감하거나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깨진 증상을 느끼시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와, 체크할 네. 리스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서 굉장히 좀 많네요. 세심하게 살펴볼 네네네네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수술 이제 전에 이제 저 진단받기 전에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아까 수술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 더 좋은 예후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지켜야 될 생활 수칙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게 소화기와 좀 다르게 내분비 영역은 뭐 나쁜 걸 먹어서 생기는 영역이라고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가장 무엇이 내 재발과 연관이 많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풀 수 있는 뭔가 여가 활동이나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검증돼 있는 치료요법 보조요법 말씀드리면 갑상선 영역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영역은 비타민 D나 셀레늄 보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매일 15분 정도씩 이렇게 햇빛을 좀 쬐시면 비타민을 굳이 복용하지 않으셔도 비타민 D가 좀 몸에 보충되는 효과가 있고요. 셀레늄은 갑상선점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항진이나 저하 이런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갑상선 수술 후에도 생활관리할 수칙들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안 받아야 되나요? 라고는 질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한때 의료계를 들썩거리게 했던 갑상선 조기 진단, 조기 수술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건데 조기 수술, 조기 진단이 좀 늦춰도 된다는 거지 수술을 영원히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 갑상선 수술은 외과적인 절제만이 완치의 길인데 뭐 3mm, 5mm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발견이 되면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좀 네. 진행이 될 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영원히 안 해도 되는 수술로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좀뭐 가슴이 네, 답답할 네, 때가 네.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조기 수술을 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음성신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종양이 커지면서 신경을 침범해서 목소리를 잃어도 완치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반절제로 내시경 치료가 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봤기 때문에 전절제까지 가는 경우 그냥 전절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 평생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 세 번째는 좀 드문 얘기긴 한데 이미 진단받은 온순한 형태의 착한 암이 수년이 지나면 역형성 변화라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암도 사망률이 있는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을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휴가를 내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치료를 하십시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갑상선암의 완치법은 수술 말고는 없습니다. 아, 네. 완치를 위한 네. 길은 수술밖에 없다. 없다. 이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저희 첫 번째 시간 마련을 네,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네. 혹은 또 다른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네, 네. 내분비 질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예, 바로 당뇨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억 명이나 네. 지금 당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환자 수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네. 하고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가운데 50%가량이 비만하거나 과체중한 그러니까요. 경우가 네, 많다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비만하면 당뇨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김종민 원장님, 실제로 비만과 당뇨의 연관성 좀 네. 깊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깊다기보다 필연의 과정이죠. 아, 네. 내장 비만이 늘면은 그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형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필연의 관계다라고 네,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원장님께서 그 설명해 주셔야 될 그 질환이 비만 그리고 당뇨 이걸 두 개 다 겹쳐져 있는 비만 그 대사 질환 수술이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치료법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치료법은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완치 개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뜨면은 그 혈당에 맞게 약을 좀 올리면서 생활요법, 운동요법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완치라는 개념을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당뇨약 드시다 끊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비만 대사 수술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외과적인 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를 체중 감량을 시켜서 내장 지방도 줄이고 그다음에 위장관 호르몬의 평형 상태도 개선시켜서 외과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완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합병증을 치료하고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네. 뭐 당뇨는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 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이 대사 관련 수술로서 이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 부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김종민 원장님, 그렇다면 수술로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 언제부터 좀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보단 가장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면 1995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됐던 저희 대사외과학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재밌는데요. 누가 알기나 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1995년도에 발표됐는데 그 이전 14년 동안에 대사수술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내과 치료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완치 효과가 대사수술에 있더라. 놀라울 뿐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급여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인상 깊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논문 자체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위한 비만 대사 수술. 네, 자, 우리 네,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관련된 수술이 이 당뇨병 치료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파악을 네, 해봐야 네. 되잖아요. 김종민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원래 이 당뇨 치료가 위절제술로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1995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알게 됐는데요. 네. 당뇨도 있는데 위암에 걸린 사람들을 수술하는 과정에 위암 부분을 절제하고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식을 다용하면서 혈당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빌로스 일형이라고 저희 외과 의사들은 다 아는 용어가 있는데 남아있는 위하고 십이장을 연결했던 사람이 남아있는 위하고 공장을 연결한 사람보다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더라. 공장을 연결한 사람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더라는 거에서 아, 당뇨에 대해서 악화시키는 인자가 십이장에 뭔가 있구나 하는 이제 느낌을 가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한 근 100년 이전에는 당뇨 치료라는 어떤 대사술의 개념보다는 위암에 집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서 논문화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실에 대한 기록만 하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당뇨 치료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진에서 좀 전에 이제 자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위절제술 이런 수술을 하면서 당뇨 수술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현재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나요? 당뇨 수술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영상을 보시면 2014년도에 좀 논란이 됐던 위 밴드까지 이번에 이제 국민 보호마가 되면서 그 수술도 치료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안전성이 입증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3가지 수술법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사진은 가장 먼저 시작된 수술입니다. 루와이위 우회술이라고 그래서 저기 불어에서 나온 건데 Y자 모양으로 음식물의 길을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30cc 정도만 위쪽을 남겨놓고 바로 공장하고 연결시키는 수술인데 연결 부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다른 수술보다 좀 떨어지지만 효과 면에서는 제일 탁월한 수술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위에 70%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30%를 바나나 모양으로 길게 갸름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통과되는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고 연결 부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요즘 이 아시아 지역 특히 대만에서는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소매절제술의 장점하고 루아이 수술의 장점을 혼합한 수술입니다. 위절제는 소매절제술처럼 하고 우회술은 루아이 타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뇨 대사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 3가지 설명을 각각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영상을 봐야지 조금 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울 좀 것 어렵죠? 같아요. 네, 네. 김종민 원장님 준비된 영상과 함께 구체적인 부연 설명 도와주시죠. 네. 먼저 보여드리려면은 루아이위 우회술입니다. 가장 오래된 수술이고요. 자동봉합기라고 장을 절단하면서 저절로 봉합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위쪽만 남깁니다. 저때 남기는 용량이 30cc 정도니까 요구르트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위와 저 아래쪽, 그러니까 당 조절이 잘 되는 소장 부분을 끌어올려서 연결하고 남아있는 소장끼리 또 연결해서 밥길이 바뀌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루아이 우회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 부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군데라도 누출이 되면은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의사가 시술해야 되는 좀 단점은 있고요. 소매절제술보다는 조금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지금 영상처럼 원래 12장 쪽이 아니라 12장을 패스하고 공장 쪽으로 바로 내려가게 하는 수술이고요. 네. 그다음 보실 영상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해서 저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위에 안쪽만 30%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 용량이 한 100cc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이컵 한 반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한 끼당. 나머지 위는 남겨놓는 게 아니라 절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수술은 위내시경이 나중에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안전성 면이나
또 내시경 검사 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당뇨 대사 수술 이 과정 영상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시행이 됐던 뭐 약물 치료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효과가 다를지 이 부분 네, 궁금하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러죠. 김종민 원장님께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논문만큼 뛰어난 증거가 없기 확실한, 때문에 네. 당뇨 대사 수술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과 유럽에서 5년 동안 수술했던 환자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비교했던 논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내과적으로 약물만 먹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약을 끊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사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을 끊는 사람이 89%까지 나왔다. 그리고 약을 줄이거나 감량한 사람까지 치면 절대 다수였다라는 논문입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약물 치료는 완전 간이라고 하는 완치 개념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술적 치료는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이 유지될 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네, 당뇨 대사 수술의 효과가 입증된 연구 논문까지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당뇨를 치료하는 네, 비만 대사 수술인데 이게 과연 당뇨 수술인 건지 비만 수술인 건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할지 이 부분 좀 헷갈리거든요. 김종민 원장님 좀 구분지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일단 같은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수술과 당뇨 수술은 같은 뿌리인데 비만 대사 수술이라 그래서 비만한 환자들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서구의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수술 데이터가 모이면서 특히 루아이위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혈당 정상화 기능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비만 수술과 좀 별개의 개념으로 좀 고차원적이고 확대된 가치로 당뇨 수술이란 용어를 쓰게 된 거고요. 네. 사실은 테크닉적으로는 같은 수술입니다. 비만한 사람한테 하는 소매절 수술하고 당뇨 환자한테 하는 소매절 수술이 다르진 않거든요. 네. 다만 핵심적인 차이는 환자 누구한테 적용할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한 잣대가 다릅니다. 되게 비만 수술은 저희가 BMI라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는 비만 지수를 가지고 수술 기준을 잡거든요. 예를 들면 BMI가 45가 넘어가면 저희가 슈퍼비만이라고 그러는 아주 거대 비만 환자들인데 네. 루아이 수술이 아니면 잘 목표 체중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BMI 30 정도는 그냥 소매절 수술만 해도 원하는 체중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당뇨는 이렇게 몸무게만 따지지 않고 당뇨가 얼마나 중한지, 당뇨 합병증과 췌장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인슐린을 맞고 있는 2형 당뇨 환자한테서 체중이 BMI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루아이 우회수를 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당뇨 기간이 짧은데 체중은 한 BMI 40 정도 나온다. 근데 췌장 기능이 아주 좋다. 이런 분들은 위 소매절 수술만 해도 당뇨 개선 효과가 탁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비만 수술과 당뇨 수술의 잣대가 틀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뿌리는 같습니다. 네. 뿌리는 비만 같지만 수술과, 뭐 환자마다 적용하는 법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좋겠네요. 거고. 네. 네. 그러면 모든 당뇨 환자가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석하기도 그건 아닙니다. 아.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가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인데 2형 당뇨만 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인슐린 맞았다 이런 분들은 1형 당뇨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고요. 2형 당뇨여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한 15년 전쯤에 이제 1형도 아니고 2형도 아닌 당뇨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저희가 1.5형 당뇨라고 그냥 약칭으로 부르는데요. 네. 네. 어른인데 2형으로 시작됐지만 췌장이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1형 타입으로 가는 당뇨가 있거든요. 저희가 1.5형 당뇨 또는 라다 당뇨라고 하는데 이런 당뇨도 수술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배제 조건을 다 선별한 다음에 2형 당뇨인 게 확실해지면 성공 조건은 A, B, C, D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대사 수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A는 에이지라는 나이를 뜻하고요. 젊을수록 네. 좋습니다. 네. B는 BMI 얼마나 뚱뚱하냐인데 네. 뚱뚱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른 당뇨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네. 네. C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C펩타이드라 그래서 췌장 기능을 이제 검사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좋을수록 효과가 좋고요. 오. D는 두레이션이라 그래서 당뇨가 얼마나 오래됐냐. 당뇨가 기간이 짧고 이게 보통 2년이 제일 좋은데요.
기간이 짧고 뚱뚱한데 췌장 기능이 아주 괜찮다. 그럼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뇨 네. 대사수술 성공의 조건, 이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수술하면 그러니까, 겁이 나기 겁이 마련이잖아요. 나죠. 네. 저도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우리 김종민 원장님께서 또 환자분들에게 들었던 질문 중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과연 이 수술 안전할까요? 라는 부분인데 어떠신가요? 오늘도 몇 분한테 이미 듣고 왔는데요. 오늘도요, 네. 그 2014년도에 유명 연예인 분이 이제 위밴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국민보험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안전성을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사건이 아직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뇨 대사 수술의 테크닉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네. 문제는 그 수술을 비만한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가 혈전이 잘 생기고 마취 위험성이 있다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술 테크닉적으로는 누구나 적용받을 만큼의 안전성이 있는데 그 수술을 받기 위한 마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전이 잘 생기는 게 가장 대표적인데 폐혈관을 먹으면 폐색전이고 뇌혈관을 먹으면 뇌경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그에 대한 예방 프로토콜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지를 면밀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수술 전에 체중의 5%를 미리 빼놓으면 혈전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요즘은 보시는 자료처럼 네. 미리 체중을 빼주는 주사 치료도 먼저 병행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혈전 수술 이후에 수술 바로 직전부터 항혈전 주사라 그래서 저희가 헤파린 주사를 쓰는데 집에 가서도 한 2주 정도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맞으시게끔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취 위험성이다. 네. 수술 테크닉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입원 중에는 이렇게 펌프를 달아서 다리에 이제 혈류를 순환시키는 이런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환자 자체의 마취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전부 이제 수술 방법이라든지 수술 전후 관리라든지 네.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당뇨 환자 우리 늘 생각하면 식이요법 항상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수술하시고 나면 그럼 일반인처럼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환자분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제가 거꾸로 반문합니다. 억지로 위를 줄여나는데 왜 잘 드셔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결국에 당뇨는 잘 먹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일종의 형벌인데 당뇨 대사 수술은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에 물론 수술하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면 일반인분들이 드시는 식사량의 70%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식사량과 식사 시간을 지키는 전제하에 이 수술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수술하고 나서 혈당이 좀 떨어졌다고 예전처럼 뭐 음식 가리지 않고 드시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네, 사실 네.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실천을 네, 해보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뭐 다양한 건강 관련 질환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만성 질환, 특히나 이 당뇨부터 또 갑상선 질환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술법이 도움이 될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도 무료 상담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07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